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을 읽는 마음이음입니다. 살다 보면 유독 모진 바람에도 꼿꼿하게 자리를 지키는 나무 같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지나오신 여러분께서는 아마 수많은 사람을 겪으며 저 사람은 어쩜 저리 흔들림이 없을까 하고 부러워했던 순간도 있으셨을 겁니다. 반면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파르르 떨리는 스스로를 보며 자책하는 밤을 보내기도 하셨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해서 상처를 전혀 안 받는 건 아니라는 점이죠. 그들도 누구나처럼 넘어지고 아파하고 때로는 밤에 혼자 눈물 흘리는 고독한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 아픔을 대하는 그 다음의 태도가 다를 뿐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사실 다 똑같아 보입니다. 서로 웃으며 인사하고 다정하게 대화하고 평범한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니까요. 하지만 그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한 사람은 상처를 받아도 그걸 자기 안에 가두지 않고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반면 다른 사람은 상처를 마음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그 아픈 기억을 자꾸만 가슴속에 쌓아두면서 스스로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묘하게도 이런 아주 작은 마음의 습관이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인생의 풍경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차이가 정확히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드는 구체적인 마음의 패턴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먼저 오늘 주제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살면서 내 마음이 참 단단하다고 느꼈던 순간이나 여전히 흔들려 고민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편안하게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첫 번째, 실수를 대하는 태도. 복지관에서 함께 수업을 듣는 강미숙 씨 이야기입니다. 강 씨는 올해 68인데 지난 봄에 처음으로 스마트폰 수업을 신청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자신 있게 시작했는데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은 수업 중에 실수로 자기가 작성하던 메시지를 단톡방에 잘못 보내버렸고 그걸 본 다른 어르신들이 비웃는 바람에 얼굴이 새빨개졌다고 하더군요. 그날 저녁 강 씨는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그 장면만 떠올렸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다들 나보고 웃었을 텐데 나이 들어서 이런 것도 못하니 창피하지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러다 결국 다음 주 수업을 빠졌고 그 다음 주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그분의 배움 자체를 멈춰버린 겁니다. 그런데 같은 반에 계신 박정순 씨는 좀 달랐습니다. 박 씨도 비슷한 실수를 여러 번 했지만 그럴 때마다 어머, 내가 또 잘못 눌렀네 하고 웃으면서 선생님께 다시 물어봤습니다. 실수한 걸 부끄러워하기보다는 그걸 배울 기회로 여긴 거죠. 그러면서도 스스로 괜찮아, 괜찮아 하고 다독이는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지금 박 씨는 그 반에서 가장 실력이 좋은 분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이 두 분의 차이는 능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실수 후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 있었죠. 한 분은 실수를 자기 존재 전체의 문제로 확대시켰고 다른 분은 실수를 그저 배우는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결국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캐롤 드웩 교수가
30년 넘게 연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실수나 실패 후에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 패턴을 추적한 건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같은 실패를 겪어도 67%의 사람들은 그걸 내 능력의 한계로 받아들이는 반면 나머지 33%는 아직 배우는 중이라고 해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두 번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훨씬 더 높은 성취와 심리적 안정감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은 실수를 나는 안 돼가 아니라 이번엔 이렇게 됐구나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수와 자기 자신을 분리시킬 줄 아는 거죠. 반면 멘탈이 약한 사람은 실수 하나가 곧 자기 전체가 되어버립니다. 나는 이 정도 일도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낙인을 찍어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실수하면 혼나고 잘못하면 인격 자체를 부정당하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수가 무서운 겁니다. 실수 자체가 아니라 실수 후에 자기가 자기한테 하게 될 비난이 무서운 거예요.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학습된 패턴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건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2000년 전 철학자가 한 말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마음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넘어지는 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 달라져도 됩니다. 실수했을 때 스스로에게 괜찮아. 누구나 실수해라고 말해주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조금씩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지다 보면 어느새 넘어져도 금방 일어서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마음의 근육도 몸의 근육처럼 쓰면 쓸수록 단단해지니까요. 두 번째, 침묵의 힘. 불필요한 말보다 멈춤을 택하는 사람의 내면에는 평정심이 있습니다. 이웃집 김명자 씨는 동네에서 조용한 분으로 통합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몇몇 분들과 차를 마시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말을 꺼냈습니다. 그 집 며느리 있잖아.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차갑게 구는지 몰라. 하는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죠. 그때 명자 씨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했습니다. 맞장구를 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그런 말하지 마세요 하며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시다가 잠시 후 아무렇지 않게 요즘 날씨가 참 좋네요 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바뀌었죠. 함께 있던 분들은 나중에 말했습니다. 명자 씨는 참 말이 없어 하고요. 근데 그게 명자 씨가 무뚝뚝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그런 말들에 마음 쓰고 싶지 않았던 거죠. 반대로 같은 자리에 있던 최순희 씨는 달랐습니다. 누군가 험담을 시작하면 바로 거기에 맞장구를 치면서 자기도 아는 이야기를 보태곤 했죠. 맞아. 나도 그 얘기 들었어. 그것뿐인 줄 알아? 하면서 이야기를 더 키웠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최 씨는 그렇게 말하고 나면 나중에 혼자 있을 때 후회한다는 겁니다. 내가 왜 그런 말까지 했을까 하면서요. 하지만 다음에 또 같은 상황이 오면 똑같이 반복됩니다. 두 분의 차이는 간단했습니다.
명자 씨는 말을 하기 전에 한 박자 멈출 줄 알았고 최 씨는 생각나는 대로 바로 입 밖으로 내뱉었던 겁니다. 그 한 박자의 침묵이 결국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었죠. UCLA 심리학과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일상 대화에서 침묵을 활용하는 능력과 정서적 안정감의 상관관계를 조사했는데 결과가 흥미로웠습니다. 대화 중 평균 3초 이상의 침묵을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41%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은 불필요한 갈등 상황에 휘말리는 비율도 58% 낮았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침묵할 줄 아는 사람들은 충동적 반응을 조절하는 전두엽 기능이 더 활발하게 작동한다고요. 침묵이란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뇌가 한 번 더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였던 겁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나는 남 얘기 안 해요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 자리가 오면 참지 못하고 끼어드는 거죠. 이건 그 사람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침묵이 주는 불편함을 견디는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침묵을 어색하게 느끼도록 길들여져 왔습니다. 누군가 말을 하면 바로 대답해야 하고 분위기가 조용해지면 무슨 말이든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하죠. 그래서 침묵의 순간이 오면 불안해집니다. 그 불안을 견디지 못해서 아무 말이나 하게 되고 그게 나중에 후회로 남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침묵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이상하게 볼까봐 혹은 관계에서 소외될까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로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많은 말을 할수록 마음은 더 공허해집니다. 반면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침묵이 주는 힘을 압니다.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고 굳이 끼어들지 않아도 자기 존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알죠. 그래서 그들은 여유롭습니다. 말을 아끼고 에너지를 아끼고 마음을 아낍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은 가장 안전한 대답이다. 그는 평생 인간의 본성을 관찰하며 깨달았습니다. 수많은 갈등과 상처가 불필요한 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지키고 상대를 존중하며 관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아주 고차원적인 기술인 겁니다. 세 번째, 선택의 결단력. 미루지 않고 결정하는 사람은 두렵지만 그래도 나아갑니다. 문화센터에서 서예 강좌를 듣는 윤정의 시 이야기입니다. 윤 씨는 올해로 65인데 작년에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가 되셨습니다. 그 후로 집에만 있으니 우울해져서 뭔가 해야겠다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알아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서예반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등록하려다가 내가 글씨를 잘 쓸 수 있을까? 나이 들어서 새로운 걸 배우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요가반도 괜찮을 것 같고 노래 교실도 좋을 것 같더래요. 결국 한 달을 고민만 하다가 아무것도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기수 모집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엔 꼭 해야지 하면서도 또 망설이다가 마감되는 걸 그냥 지켜봤죠.
반면 같은 동네에 사는 정경숙 씨는 달랐습니다. 정 씨도 비슷한 시기에 혼자가 되셨는데 그분은 프로그램 안내문을 보자마자 바로 전화를 걸어서 등록했습니다. 일단 해보고 안 맞으면 그만두면 되지 하면서요. 그렇게 서예반에 나가기 시작했고 처음엔 붙잡는 것도 서툴렀지만 지금은 제법 작품도 쓰고 전시회에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두 분의 차이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결정하는 속도였죠. 윤 씨는 완벽한 선택을 하려고 모든 걸 따져보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했고 정 씨는 완벽하지 않아도 일단 시작하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1년 후 두 사람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경영학과의 쉬나 아이엔가 교수가 진행한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선택의 역설이라는 주제로 20년 넘게 연구한 내용인데요.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선택지가 많을수록 사람들은 결정을 미루고 결정을 내린 후에도 만족도가 낮다는 겁니다. 실험에서 24가지 잼을 제공한 매장보다 6가지 잼만 제공한 매장에서 실제 구매율이 무려 10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건 다음 연구였습니다. 결정을 빨리 내리는 사람과 오래 고민하는 사람을 추적 조사했더니 결정 속도와 행복도 사이에 명확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습니다. 72시간 안에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38% 높았고 우울감은 29% 낮았습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결정을 못 내리는 사람들은 실패가 두려운 게 아니라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까봐 두려운 겁니다.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면서 스스로를 책망할 자기 모습이 무서운 거죠.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선택의 결과에 대해 과도한 책임을 지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이죠. 뭔가 잘못되면 내가 그걸 선택했잖아라는 말을 들으면서 자랐고, 그래서 선택 자체가 두려운 겁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책임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선택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는 더 큽니다. 기회를 놓치고 시간을 낭비하고 결국 그때 했더라면 하는 후회만 남게 되죠. 미루는 게 안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위험한 선택인 겁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완벽한 선택이 없다는 걸 압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장단점이 있고 어떤 길을 가든 후회할 순간이 있다는 걸 알죠. 그래서 그들은 고민하는 시간을 줄이고 행동하는 시간을 늘립니다.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일단 한 발 내딛는 겁니다. 고대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일어난다 해도 우리가 상상했던 것만큼 끔찍하지 않다. 그는 평생 결정의 순간을 관찰하며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을 괴롭히는 건 선택 자체가 아니라 선택하지 못하는 그 시간 동안의 불안과 자책이라는 것을요. 그러니 이제는 조금 달라져도 됩니다. 완벽한 선택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괜찮은 선택을 빨리 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72시간 안에 결정하는 규칙을 만들어 보는 거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인생입니다. 틀려도 괜찮고 다시 선택하면 됩니다. 미루는 것보다 일단 시작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번째,
비판 반응, 사소한 지적에도 흔들리는 마음, 그 밑에는 존재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아파트 분여회에서 활동하는 이영자 씨 이야기입니다. 영자 씨는 성격도 좋고 부지런해서 매번 행사 때마다 앞장서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의가 끝나고 나서 다른 회원 한 분이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했답니다. 영자 씨, 이번 행사 때 음식이 좀 짰던 것 같아요. 그냥 가벼운 의견이었습니다. 악의도 없었고 다음부터 조금만 신경 써달라는 정도의 말이었죠. 그런데 영자 씨는 그 말을 듣고 나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그 말만 생각났습니다. 내가 음식을 짜게 했구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을까? 내가 간을 잘 못 맞추나? 하는 생각이 꼬리를 물었죠. 그날 밤 영자 씨는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요리를 못하는 것 같아? 남편은 어리둥절해 하면서 무슨 소리야. 당신 음식 맛있는데 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부녀회 모임에 나가기가 싫었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 쓰느라 힘들었다고 합니다. 반면 같은 부녀회의 박수진 씨는 비슷한 상황을 다르게 받아들였습니다. 누군가 수진 씨, 이번에 준비한 간식이 좀 달았어요 라고 하자 수진 씨는 아, 그래요? 다음엔 설탕 좀 줄여볼게요 라고 웃으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 말을 곱씹지도 않았고 자기 존재를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두 분의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영자 씨는 그 말 하나로 자기 자신 전체를 부정했고 수진 씨는 그저 음식에 대한 의견으로만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마음의 평화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죠. 스탠포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비판에 대한 반응 패턴과 자존감의 관계를 15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 사소한 지적에도 강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의 82%가 어린 시절 조건부 사랑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즉, 잘했을 때만 사랑받는 환경에서 자란 거죠. 연구팀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비판을 내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나는 쓸모없다로 해석한다고요. 그래서 작은 지적도 생존의 위협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실제로 이들의 뇌 스캔 결과를 보면 비판을 들을 때 편도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는 게 관찰됐다고 합니다. 말은 그럴듯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피드백 환영해요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누가 뭔가 지적하면 마음이 확 무너지는 거죠. 이건 그 사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비판과 존재 가치를 분리하지 못하도록 학습됐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실수하면 너는 왜 그러니? 넌 항상 그래 같은 말을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이죠. 행동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경험을 반복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른이 된 지금도 누가 뭔가 지적하면 그게 곧 너는 안 돼로 들리는 거예요.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다 보면 비판은 피할 수 없으니까요. 아무리 잘해도 누군가는 뭔가 지적할 겁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무너지면 결국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새로운 일을 시도하지 못하게 되고 점점 더 작아지게 됩니다. 반면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비판과 자기 자신을 분리할 줄 압니다. 내가 한 행동이 잘못됐구나 하고 받아들일 뿐, 나라는 사람이 잘못됐구나라고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비판이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울 기회로 여깁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은 우리 존재의 진실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그 사람의 관점일 뿐이다. 그는 평생 인간의 고통을 연구하며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이유는 비판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비판을 자기 존재의 증거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러니 이제는 조금 달라져도 됩니다. 누가 뭔가 지적했을 때 잠깐 멈추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이건 내 행동에 대한 의견이야. 나라는 사람 전체에 대한 평가가 아니야. 처음엔 어렵겠지만 그렇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비판도 그냥 하나의 의견으로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비판은 나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아지게 하는 정보였다는 거리요. 5번째, 감정 표현법. 감정을 숨기거나 폭발시키는 사람은 통제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동네 슈퍼를 운영하는 한명숙 씨 이야기입니다. 명숙 씨는 평소에 늘 웃는 얼굴로 손님들을 맞이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단골 손님 한 분이 물건값을 깎아달라고 계속 우겨댔습니다. 명숙 씨는 처음엔 죄송해요. 이게 원래 가격이에요 하고 정중하게 말했는데 그분이 계속 다른 데는 더 싸던데 하면서 따졌습니다. 명숙 씨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참았습니다. 웃으면서 네, 그래요 그럼 하고 그냥 넘어갔죠. 손님이 나간 뒤에도 화가 가라앉지 않았는데 마침 다른 손님이 들어와서 또 웃으면서 응대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속으로만 끓이다가 저녁에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남편이 여보, 저녁은 뭐야? 하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명숙 씨가 폭발했습니다. 당신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매일 밥만 찾아 하면서 소리를 질렀죠. 남편은 어리둥절했습니다. 평소에 안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왜 그러냐고요. 명숙 씨도 나중에 후회했습니다. 남편한테 왜 그랬을까 하면서요. 반면 같은 동네에서 식당을 하는 오선희 씨는 달랐습니다. 어느 날 손님이 음식에 대해 불평을 했을 때 선희 씨는 그 자리에서 바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양심껏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손님상에 내놓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속이 좀 상하네요. 감정을 숨기지 않되 상대를 공격하지도 않았죠. 그렇게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나니 오히려 손님도 제가 좀 심했네요 하면서 이해했습니다. 그날 저녁 선희 씨는 집에 가서도 평온했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을 남편한테 담담하게 얘기했고 남편은 수고했어 하면서 위로해줬죠. 감정을 그때그때 적절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집에 가져갈 짐이 없었던 겁니다. 두 분의 차이는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었습니다. 명숙 씨는 감정을 꾹꾹 눌러 참다가 엉뚱한 곳에서 터뜨렸고 선희 씨는 감정을 느끼는 순간에 적절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관계의 질과 마음의 평화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죠.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30년간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감정 표현 방식과 신체 건강의 상관관계를 추적한 건데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감정을 습관적으로 억제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고혈압 발병률이 47% 높았고 우울증은 63% 높았습니다. 반대로 감정을 폭발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39%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감정을 억제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몸에 계속 축적되고 폭발시키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된다고요. 둘 다 몸과 마음에 해롭다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감정을 느끼는 순간에 적절한 강도로 적절한 대상에게 표현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말은 그럴듯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나는 화 안 내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 갑자기 폭발하거나 아니면 평생 꾹꾹 눌러 참다가 우울증에 걸리는 거죠. 이건 그 사람이 감정 조절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화내지 마, 울면 안 돼, 참아야지 같은 말을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이죠. 감정을 느끼는 건 나쁜 것이고 표현하는 건 더 나쁜 것이라고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억누르는 게 습관이 됐고 그러다가 한계에 달하면 터지는 거예요.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감정을 억제하는 사람은 점점 상대와 거리가 멀어지고 폭발하는 사람은 상대를 상처 입힙니다. 둘 다 결국 혼자가 되기 쉽죠. 반면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아, 나 지금 화가 나는구나. 나 지금 슬프구나 하고 자기 감정을 먼저 알아차리죠. 그리고 그걸 적절하게 표현합니다. 나는 지금 속상해. 나는 이런 부분이 불편했어 하고요. 감정을 숨기지도 않고 폭발시키지도 않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나 화를 낼 수 있다. 그것은 쉽다. 그러나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정도로 적절한 때에 적절한 목적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화를 내는 것, 그것은 쉽지 않다. 그는 평생 인간의 덕성을 연구하며 깨달았습니다. 감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을요. 그러니 이제는 조금 달라져도 됩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무조건 참지 마시고 그렇다고 마구 쏟아내지도 마세요. 잠깐 멈춰서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뭘까?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 감정을 상대에게 차분하게 말해보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런 기분이야 하고요. 처음엔 어색하고 어렵겠지만 그렇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감정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감정을 다루게 되는 거죠. 마음의 단단함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살아내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이 강하다는 건 상처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비판받고 수없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완벽할 수는 없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말을 참지 못하고 때로는 감정에 휩쓸리기도 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다만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넘어졌을 때 스스로를 덜 책망하고 불필요한 말 앞에서 한 박자 멈추고 선택 앞에서 조금 더 빨리 결정하고 비판을 덜 무겁게 받아들이고
감정을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다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예전보다 단단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겪으셨습니까? 그때마다 완벽하지는 못했어도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스스로에게 조금 더 관대해져도 됩니다. 자책하는 대신 토닥여주고 비난하는 대신 격려해주면서요. 우리 모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조금씩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죠. 여러분도 그런 사람 중 한 명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도 조금씩 더 따뜻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자신을 이해하고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